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다 해도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만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배신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철저히 제 등을 돌린 순간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 고통을 다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 남 앞에서는 늘 화사한 미소를 짓고 저와 있을 땐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퇴근이 늦으면 당신 좀 더 쉬어. 내가 알아서 챙길게라며 살림을 자청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저에게 당신만 믿고 있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 차 동안 자녀 없이 둘이서만 지냈지만 저는 그 시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최소한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유통업계에서 일해 일이 일찍 끝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통 퇴근이 밤 11시, 길면 새벽 2시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대신해 아내는 자연스럽게 집안일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의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며 피자집에서 파트타임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친분 있던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해 부탁해서 돕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거라 여겼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내는 저녁마다 피자집에 나갔습니다. 매장 마무리는 늦어서 자정이 넘어야 끝났고 가끔은 새벽 3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 대신 마감 정리하다 왔다거나 새벽에 물건 들어와서 정리 좀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속으로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피자집 하나가 도대체 새벽 3시까지 정리를 해야 하나 의문도 들었지만 굳이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은 오히려 상처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맙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알바 뛰느라 너무 힘든데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좋겠다. 오늘도 사장님 때문에 별별 일을 다 했다. 피곤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라 생각했지만 그 불평이 이어지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불평 속에 다른 이름보다도 사장님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를 찌르는 듯 했던 건 어느 날 갈 길을 건너다 우연히 본 장면이었습니다. 피자집 근처에서 아내가 창고 옆 벽에 기대 누군가와 즐겁게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본 거라 얼굴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다가가지 못했고 그냥 집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30분이나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안에 들어와 평소처럼 씻고 누웠지만 그날 저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느낌표처럼 드러났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 발견한 낯선 남자의 티셔츠, 제 사이즈보다 훨씬 컸고 전혀 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배달하는 대학생 알바가 두고 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그 옷은 집에 남아 있었고 어느 날은 아내가 그 옷을 잠옷처럼 입고 자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의심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또다시 애써 넘겼습니다. 괜히 의심의 싸움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비 오는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세찬 빗줄기 사이 아내는 언제나 그랬듯
가게 잠깐 다녀올게 하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후드를 눌러쓰고 아내 뒤를 밟았습니다. 멀지 않은 가게까지 따라가 보니 아내는 매장 정문이 아닌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창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고 근처 벽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탑처럼 쌓인 박스를 움직이는 듯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들려오는 건 창고에서는 듣기 힘든 이상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웃음소리, 농담 같은 목소리, 그리고 제 귓가를 얼어붙게 만드는 기묘한 기척.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이성을 가까스로 붙잡고 휴대폰 녹음을 켠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빗물이 흐르는데도 눈앞이 뿌옇게 번져버리고 가슴은 쥐어뜯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의 마음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함께 꿈꾸자던 그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제 귀로 직접 듣고 말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와 함께 꾸었던 미래, 함께 웃던 기억, 그 모든 게 허공에 날아가 버리고 진창 속에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상대에게 증거를 지울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차갑게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모으자, 이 모든 일을 제 힘으로 정리하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피자집 근처를 오가며 납품업체 직원, 청소 용역, 배달하는 청년까지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들었습니다. 피자집 사장은 그 석 달 중 2달을 해외에서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사장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사장 부부가 유럽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 가게는 거의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머리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분명 매일 사장님과 마감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사장은 2달째 해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게 불 꺼진 뒷골목 창고에 들어가 있던 아내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아내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피자집 사장이 해외에 있다는 건 주변인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을 하던 사장이 직접 제게 말해줬습니다. 아, 그 집 사장님이요? 지금 부부 동반으로 유럽 갔잖아요. 가게도 거의 불 꺼져 있던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일같이 사장님과 정리했다던 아내의 말이 단숨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자 그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 배신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어주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며 그 자리에 오직 분노와 허망함만이 차올랐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더라면 이해한다는 말 정도는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매번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게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는 망설이지 말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끝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자고. 저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상대가 주장하면 저 혼자 절규하는 꼴만 될 뿐이었죠. 저는 냉정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눈앞의 진실을 손에 쥐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심건 맞으시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일정 기간 현장 추적이 필요합니다. 순간 제 손이 떨리더군요. 제 아내를 배우자 대신 의뢰인의 대상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 계약했고 곧장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출근해서도 퇴근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청하려 뒤척이면서도 한 생각만 휘몰아쳤습니다. 오늘 저 시간이면 지금쯤 창고에 들어갔을까? 오늘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미행까지 시켜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될 줄이야. 이 굴욕적인 심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에 불려가 조그만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조사원이 서류 봉투 하나와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억지로 떨리는 시선을 사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매일같이 곧잘 떠올리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피자집 뒷골목을 돌아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그 남자는 창고 문을 닫으면서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확실히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6해를 함께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까지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피자집에서 배달을 맡던 알바생이었습니다. 대강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제 아내는 평소 그를 언급할 때마다 어리기도 하고 괜히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아내는 제게 보이지 않던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질끈 묶였고 팔짱을 낀 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정스레 그의 몸에 기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해묵은 의문이 하나에 닿았습니다. 며칠 전 제 빨래에서 발견된 낯선 티셔츠, 아내가 잠옷처럼 입고 자던 그 옷. 바로 그 알바생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감정이 얼어붙는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뜻인지 절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주 앉은 조사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님, 대상자는 특정 알바생과 반복적으로 접촉했고 뒷골목 창고 출입이 최소 5회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자신이 소름 돋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아내가 제게 거짓말하며 다녀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몸을 갈아 넣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생일날조차 아내는 가게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그날도 창고에서 함께 있었더군요. 가짜는 거짓말 하나가 제 생일마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니 감정은 오히려 명료해졌습니다. 더는 끝을 미루지 말아야지.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진과 보고서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다 단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 증거입니다. 상간남 소송 가능성 100%입니다. 그 말이 제게 준 건 위로가 아닌 쓰라린 확증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곳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은 이 사건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 속에는 추가 영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맥이 빠지며 영상을 틀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더니 함께 웃으며 나오는 다른 남성이 확인됐습니다. 피자집 납품을 오는 직원이라 했습니다. 순간 전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단 한 명이 아니라 두 명과도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같이 웃고 손을 스치는 영상. 저는 더는 설마라는 말을 제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은 벽마다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속삭이던 목소리, 부엌에 걸린 두 개의 머그잔, 거실에 놓인 와인잔 한 쌍, 그 모든 게 다 제 눈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침대 모서리의 흠집 하나조차 제 심장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불 꺼진 집안에서 가슴으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버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아내와 저의 싸움이 아니라 제 삶 전체와의 싸움이라는 걸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따지고 쏟아붓고 싶었지만 저 자신에게 되뇌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라. 확실하게 끝까지. 그래야 마지막에 어떤 흔들림도 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제 안에서 터져나온 감정은 단순한 배신감을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었고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듯한 착각 속에서 눈앞이 번쩍거렸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자집 알바생, 두 번째는 납품업체 직원, 그리고 마지막은 아내의 SNS 속에 오빠라고 저장돼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거짓이길,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 제보 하나하나는 현실이었고 현실은 제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잃었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어도 눈앞 풍경이 희미하게 흔들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릴 때도 머릿속에선 계속 창고 문이 닫히던 장면, 팔짱을 끼고 웃던 장면, 남의 옷을 입고 나온 아내의 얼굴이 끝없이 재생됐습니다. 퇴근 후 집 문을 열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집 자체가 저에겐 고통의 증거로 가득 차 보였기 때문입니다. 욕실, 주방, 침실 아내와 함께 웃었던 모든 공간이 더럽혀진 것만 같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난 작은 스크래치조차 저 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했던 흔적일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지 한 장, 식탁에 놓였던 와인잔까지 제게는 다 고통이었습니다. 못 견디겠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스라져가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제가 6해 동안 붙잡아왔던 관계가 정말 허상이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내의 지인 중 한 명으로 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내와 친했고 저에게도 가끔은 걱정 섞인 말을 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더는 묵고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쳐냈습니다. 아내가 불륜 상대 중 한 명, SNS에서 오빠라 부르던 그 남자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인 저 대신 다른 남자를 제자리에 앉힌 채 친구들에게 남편인 양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한 식당에서 아내와 그 남자는 마주 앉아 파스타를 먹고 있었고 아내의 손은 그의 팔짱에 자연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은 지독히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앉혔던 거냐? 내 인생을 대체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냐? 그 친구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고 거리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차마 당시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를 악물며 들었습니다. 울분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그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간남 소송 대상자 목록에 SNS 오빠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제 3명 모두가 확실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져 내리게 만든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제 모든 걸 알아챘음에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외로웠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삶을 바치듯 일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내에게 편하게 살기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한다기에 모은 돈을 지원했고 아내가 사고 싶다는 가구며 비싼 케이크까지 제가 포기한 의식주를 바쳐가며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었다라니. 저에겐 그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제 인생을 모욕하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차라리 울며 잘못했다고 했더라면 단 한순간이라도 제 마음은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분명 선을 넘었습니다. 눈빛 속에서 죄책감은커녕 들킨 게 억울하다는 기운마저 읽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쓴 가면이었다는 것을. 저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같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짐을 챙겼고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어. 당신과는 끝이야. 아내의 눈빛은 당황했지만 그 당황은 왜 들킨 거냐에 가까웠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를 단 한순간이라도 더 이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 집안에는 참을 수 없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처음 며칠간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심지어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더 단단해지더군요.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아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 잘하자. 더럽게 엮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럽게 엮이고 싶지 않다니요?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6해 동안 아내를 위해 일했고 그녀가 하고 싶다는 일을 위해 적금을 깨고 제 시간과 건강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걸 망가뜨린 아내가 더럽게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내뱉다니. 그 뻔뻔함에 저는 인간으로서의 체면마저 철저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화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정식 이혼 소송을 준비해달라 요청했고 이미 진행 중이던 상간남 소송 3건과 함께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힘으로 증거로 그리고 현실의 결과로 끝을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게 손을 뻗은 건 피자집 알바생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직접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그녀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항상 야간 알바는 혼자 한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새벽 3, 4시쯤이면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상해서 직접 피자집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주 싸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야 보이네요. 저는 순간 너무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알바생과 이별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납품업체 직원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납품을 나간다고 속이고 제 아내를 만나러 갔던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든 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아이 아빠인데.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아내의 SNS에 오빠라 저장돼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연락을 피하다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해명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면한 자리에서 그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가 끊임없이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랑 따로 살아요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심지어 가짜 전세 계약서까지 위조해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아내는 더 깊게, 더 치밀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길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아내는 이미 진실과 거짓을 오가며 사람의 인생을 농락한 존재였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지 가정 문제로 끝내선 안 된다. 제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에 대해 반드시 법과 세상의 공정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변호사에게 위자료 청구 금액을 상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3명의 상간남 모두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재산 분할 포기 조건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와 정황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 후 저는 마지막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피자집 창고 앞 CCTV 영상, 녹음 파일, 메신저 캡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아내의 일정표와 겹쳐 나타난 불륜 장소 기록들까지. 모든 조각이 맞물려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퍼즐은 제게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증명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가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이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구조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불륜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불륜이 제 삶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 올려진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칠 듯이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집요했습니다. 단지 순간의 외로움이 아니라 저를 철저히 속이기 위해 주변까지 세팅해 두었던 겁니다. 피자집 알바라는 핑계, 창고라는 비밀스러운 공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장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더 소름 끼쳤던 건 제가 아내의 카페 창업을 돕겠다며 보탰던 자금 중 일부가 바로 그 창고를 개조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담아 도왔던 돈이 결국엔 배신의 은신처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진짜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아내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아내가 그동안 숨겨온 신용카드 내역과 통장 이체, 숙박 기록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조금씩 흔들리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그냥 외로워서 잠깐 실수한 거였어.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제 속에서 격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실수라니. 한두 번의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3명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서류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연기 참 잘했어. 그리고 상간남 소송이 하나둘 진행되며 각자 처절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자집 알바생은 가장 먼저 고꾸라졌습니다. 제가 건 위자료 소송은 그의 학업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동시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알바 자리에서 잘렸고 다니던 학교에도 외부 징계 사실이 알려지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그가 떨며 말하던 변명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냥 누나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치를 떨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장난. 그 장난 때문에 제 삶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아이 같던 그가 무슨 의도로 시작했든 결과는 집 하나, 가정 하나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장을 나오며 다시는 그 단어, 장난, 쉽게 흘려듣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납품업체 직원은 더욱 비참한 몰락을 겪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강경하게 이혼과 양육권을 청구하면서 세 아이는 모두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거의 모든 명의가 바뀌었고 직장마저 잃었습니다. 기존 납품 계약처가 사건의 여파를 알게 되자 전부 계약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사과하고 싶다 했지만 저는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새 아이의 아버지라면 최소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오빠라 부르던 SNS 속 남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비교적 빨리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동일하게 책정됐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속은 거라 해도 상처를 준 건 맞으니 어떤 판결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만큼은 저는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속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된 그의 자리에 잠시나마 제 분노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기에 저는 차갑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은 전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상간남 3명 모두에게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쇠사슬 같은 굴레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을 파고든 건 씁쓸함이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시간, 무너진 기억,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판결을 내렸고 그들의 현실은 무너졌습니다. 피자집 알바생은 학교에서, 납품 직원은 직장에서, SNS 남자는 사회적 체면에서 모두 추락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도 관계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진짜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은 결국 아내였다는 것을. 하지만 제겐 또렷한 다짐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 인생의 잔해 위에서라도 다시 일어서겠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이렇게 유린당하게 두지 않겠다. 이제야 비로소 싸움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아직 가지런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감정, 영영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제 안에 남아 앞으로도 오래도록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오늘의 이 상처가 내일을 살아갈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문 위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이혼 확정 도장이 붉게 찍히는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망함도 분노도 심지어 안도감도 한꺼번에 소멸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밀려왔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 같은 음식 앞에 앉아 식사를 나누던 사람,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눕던 사람이 이제는 단 한 장의 종이로 남이 돼버린다는 현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리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6해가 지나 도장을 찍은 날에는 다시는 잡고 싶지 않은 손,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확정 후 집을 떠났습니다. 이삿짐을 챙겨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했다 한마디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모습은 현관문을 닫으며 비어있는 집 안을 외면하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기억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날씨는 몹시 좋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람. 세상은 그토록 평화로워 보였는데 제 내면은 얼어붙은 냉기 같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햇살조차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들어설 때 느껴지는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착각마저 사라지자 오히려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조차 팍팍해졌습니다. 일터에서도 아무 일 없는 듯 태어나려 노력했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무기력으로, 그 다음엔 분노로, 그리고 차츰간 애써 단단해지려는 의지로 시간을 견뎠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간남들에게 판결된 위자료가 분할 납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푼도 늦추지 마십시오. 기한 안에 모두 완납하지 않으면 추가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을 그렇게 희롱했던 이들의 현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자집 알바생은 학업을 사실상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학조치 이후 복학을 준비했지만 사건의 여파가 학교 내외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작은 소문 하나는 빠르게 퍼집니다. 그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이름이 돌고 돌아 대부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업도 일도 연애도 모두 잃은 채 인근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거 그를 믿었던 여자친구마저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을 때 저는 거짓말처럼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납품업체 직원의 말로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결국 부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부인의 양육권 아래 들어갔고 재산 분할로 대부분의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안정적이던 납품업체와의 계약도 모두 해지되면서 결국 차량과 집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창고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통쾌하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아이 넷 있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면서 동시에 자기 가정까지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세 번째, SNS에서 오빠라 불리던 그 남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초기부터 제 앞에서 책임을 인정했고 지금도 매달 위자료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송금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글귀조차 제 분노를 자극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의 태도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조금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한 건 아닙니다. 진심이 있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스스로 자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내게 통쾌함을 주었나? 아니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무너짐이 남았을 뿐입니다. 남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제가 잃은 6년의 시간과 무너진 신뢰가 복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상간남들에게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고 그녀 자신 또한 재산 분할을 포기하며 모든 걸 잃었지만 무엇보다 큰 건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아는 지인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진 건 단순한 불륜녀의 낙인이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거짓말을 퍼뜨린 위험한 사람이라는 평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처는 제게도 남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기억으로서 영원히 새겨둘 것이라고. 다시는 이런 인간들에게 제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겉보기에 평온한 가면 뒤에 숨어있는 거짓을 알아차리지 못한 스스로를 다그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완벽히 편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은 제 선택과 제 시간으로만 하루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기대어 평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라리 고독하게 혼자 서 있는 게 100번은 낫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지 거의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히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단어마다 늘어지고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혼잣말처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현재 친정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지인들과 연락도 모두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의 불륜 사실이 돌고 돌아 소문이 되었고 심지어 지인 단체방에까지 공유돼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감정 없는 얼굴로 움직였던 아내가 사실은 피자집 알바생에게 진심으로 빠져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기를 꿈꿔 제가 모아놓은 적금을 일부 빼내어 그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그 청년은 순식간에 잠적했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조차 차단당한 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남긴 건 빚, 원망, 외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모든 걸 다 망가뜨렸어.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는 잠시 침묵 끝에 터무니없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혹시 다시 예전처럼은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이라니.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놓고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했고 직장도 정리해 새로운 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모든 걸 바꾸진 못했지만 최소한 제 일상에는 낯선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냐고들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거짓으로 만들어진 평화 속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조용한 현실이 100배는 낫습니다. 물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문득 폐허 같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가끔은 창고 앞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그날 비 내리던 새벽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은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압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 다짐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인간들에게 제 인생을 내주지 않겠다고. 다시는 말 한마디 작은 거짓이라도 설마라며 넘겨두지 않겠다고.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 설마였습니다. 그 설마가 결국 제 6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 태도, 시간을 통해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면 그걸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 작은 의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르니까요.